새벽 5시, 도심 한복판의 삼성빌딩 지하 주차장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푸른빛 불빛 아래 이른을 넘긴 한 여인이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왔다. 회색 작업복 위에 걸친 형광 조끼가 유독 커 보였고 그는 세월의 무게로 조금 굽어 있었다. 박순옥.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5년째였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이곳에서 청소하는 진짜 이유를. 그녀가 매일 밤 주워 모으는 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순옥은 1층 로비로 올라가 물걸레질을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구석구석 한 뼘도 빠짐없이 마치 무언가를 찾듯이. 순옥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실에서 나온 젊은 경비원 김태준이 인사를 건넸다. 순옥은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었다. 일찍 와야 꼼꼼히 할 수 있어서요. 늘 감탄해요. 이 나이에 그렇게 성실하시다니. 태준의 말에 순옥은 대답 대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성실함이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아들이 떠난 지 5년.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건물을 청소했다. 오전 6시. 순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삼성전자 부품 본사의 재무관리팀이 있는 층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직원들이 출근하려면 아직 2시간은 남았다. 순옥은 각 사무실을 돌며 쓰레기통을 비웠다. 휴지, 음료수 캔, 과자 봉지. 평범한 사무실 쓰레기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 파쇄기 옆 투명 봉투. 재무관리팀 팀장실 앞에 멈춰선 순옥은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파쇄기 옆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가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일반 문서였지만 순옥의 손은 특정한 색깔의 종이만을 골라냈다. 연한 노란색 용지. 회사 내부 회계 전표에 사용되는 특수 용지였다. 또 있네. 순옥은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노란 종이 조각들만 따로 담았다. 손끝이 떨렸다. 5년 전 아들 박민준이 이 회사 재무팀 대리로 일할 때 바로 이 노란 용지에 회계 기록을 했었다. 그리고 그 노란 용지 때문에 민준은 횡령범으로 몰렸다. 순옥은 비닐봉지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녀의 원룸 집에는 이미 수백 개의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다. 매일 밤 주워 모은 파쇄 문서 조각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오전 7시, 순옥은 15층 복도 창문을 닦았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아침 해가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문득 5년 전, 이 창문 너머로 떨어진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니, 떨어진 게 아니었다. 떠밀린 것이었다. 순옥은 그렇게 믿었다. 엄마, 전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민준이 울먹이며 했던 말,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회사는, 경찰은, 검찰은, 언론은 모두 민준을 횡령범으로 낙인 찍었다. 23억 원을 빼돌린 젊은 회계사. 그렇게 아들은 죽어서도 범죄자로 남았다.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순옥은 중얼거리며 다시 걸레를 짰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허리. 하지만 눈만은 살아있었다. 타오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5년 전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만에 결심했다.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청소부라도 되어서 아들이 일했던 그 공간에 들어가야 한다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순옥은 당시 70의 나이로 청소용 역업체에 지원했다.
면접관은 의아해했다. 이 나이에 왜 이 힘든 일을 하시려고요? 살아야 해서요. 돈이 필요해서요. 거짓말이었다. 순옥에게는 아들이 남긴 적은 보험금과 국민연금이 있었다. 굶어 죽을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드시 이 건물에 들어와야 했다. 진실이 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다행히 청소용역업체는 인력이 부족했고 순옥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이 죽은 바로 그 빌딩의 청소부가 되었다. 처음 출근한 날 순옥은 15층에 올라와 복도 끝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바로 여기였다. 민준이 매일 출근하던 곳.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웃고 야근하며 서류를 정리하던 곳. 그리고 마지막 날 누군가에게 쫓기듯 뛰어다니다 결국 옥상으로 올라갔던 곳. 민준아, 엄마가 왔어. 이제 엄마가 다 밝혀낼게. 순옥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25층을 가장 먼저 청소했다. 그리고 파쇄기 봉투를 뒤졌다. 처음엔 무작정이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그녀는 패턴을 발견했다. 매주 금요일 재무관리팀 팀장실 파쇄기에는 유독 노란 용지 조각이 많았다. 그것도 숫자가 빼곡히 적힌 회계 전표들. 민준이 생전에 작성했던 바로 그 양식이었다. 왜 정상적인 회계 문서를 파쇄하지? 순옥은 의심했다. 회사 규정상 회계 전표는 7년간 보관해야 했다. 그런데 왜 매주 파쇄하는 거지? 더구나 한밤중도 아니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저녁 시간도 아니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파쇄하는 이유가 뭘까? 순옥은 그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져가 밤마다 맞췄다. 가로 5mm, 세로 3cm로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 퍼즐보다 어려웠다. 글자도 숫자도 반쯤 잘려 있었다. 하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다. 돋보기를 쓰고 형광등 아래 앉아서 밤새도록 조각을 맞췄다. 손끝이 저리고 눈이 침침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순옥은 첫 번째 완성된 문서를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로 붙인 노란 용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9년 11월 15일 협력업체 대금 지급 15억 원. 승인자 박민준. 순옥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바로 이것이었다. 민준이 횡령했다는 바로 그 거래 중 하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지급액 9억 원. 차액 6억 원. 순옥은 숨이 막혔다. 15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9억만 지급했다는 뜻이었다. 그럼 나머지 6억은 누가 가져간 거지? 민준이가 아니야. 민준이는 그저 승인만 했어. 실제로 돈을 빼돌린 건 다른 사람이야.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투명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겠다고. 진짜 범인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이후 순옥의 수집은 더욱 치밀해졌다. 그녀는 작은 공책의 날짜와 파쇄된 문서의 양을 기록했다. 어떤 요일에 어떤 색깔 용지가 많은지, 어떤 팀에서 파쇄가 집중되는지, 마치 형사처럼 그녀는 데이터를 모았다. 그리고 2년째 되던 해, 순옥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재무관리팀 팀장 서진호의 책상 옆 개인 파쇄기에서 나온 조각이었다. 다른 팀원들은 공용 파쇄기를 쓰는데 서진호만 유독 개인 파쇄기를 사용했다. 그날 새벽 순옥은 서진호 팀장실을 청소하다가 개인 파쇄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일반 문서가 아닌 은행거래 명세서 조각들이 있었다. 그것도 개인 통장 명세서. 순옥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회사 파쇄기의 개인 통장 명세서를, 게다가 그 조각들을 모아 맞춰보니
입금 내역이 심상치 않았다. 2019년 11월 20일 입금 6억, 2020년 3월 10일 입금 4억 5천, 2020년 7월 5일 입금 5억 2천. 순옥은 숨을 죽이고 날짜를 확인했다. 회사 회계 장부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생한 날짜와 정확히 5일 후였다. 우연일 리 없었다. 바로 너였구나. 서진호. 순옥은 이를 악물었다. 서진호는 5년 전 민준의 직속 상사였다. 팀장으로서 민준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승인하는 위치였다. 그리고 민준이 죽은 후 가장 먼저 민준을 횡령범으로 지목한 사람도 서진호였다. 박민준 대리가 제 승인 없이 임의로 금액을 조작했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시 서진호는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순옥은 그 진술서를 100번도 넘게 읽었다. 매번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거짓말이었다. 모든 게 서진호의 거짓말이었다. 순옥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지난 2년간 모은 모든 파쇄 문서를 펼쳐놓았다. 벽 한 면 가득 테이프로 붙인 노란 용지들이 붙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그녀는 빨간 펜으로 서진호의 통장 입금일과 회사 회계 이상 거래일을 연결했다. 선들이 그어질 때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23억. 내가 가져간 거였어. 그리고 우리 민준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제 증거가 모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순옥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서진호가 눈치채선 안 됐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느리게, 더 자연스럽게 청소했다. 하지만 파쇄기 봉투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순옥은 이 빌딩에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었다. 노란 종이 조각을 찾는 사냥꾼.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전사였다. 민준아,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 거야. 순옥은 걸레를 짜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등은 더 굽었고 손은 더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5년 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순옥은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왔다. 낡은 소파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보리차를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매일 아침이 이랬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휴게실 벽시계를 보니 8시 30분.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청소 카트를 끌었다. 이제부터는 복도와 화장실만 청소해야 했다.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복도 끝 창문을 닦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진호 팀장이 내렸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 명품 시계, 잘 다려진 와이셔츠.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다. 하지만 귀는 바짝 세웠다. 서진호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걸어갔다. 나야. 다음 주 골프 일정 잡혔어? 응, 좋아. 그때 얘기 좀 하자고.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순옥의 귀에는 모든 말이 증거처럼 들렸다. 골프. 서진호는 회사 돈으로 골프를 치고 고급 차를 몰고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5년 전엔 그렇지 않았다. 5년 전만 해도 서진호는 그저 평범한 팀장이었다. 순옥은 그것도 조사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심지어 서진호의 SNS까지. 그녀는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배웠다. 70이 넘은 나이에 인터넷 검색하는 법을 익혔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다. 서진호는 2020년
민준이 죽은 바로 그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현금으로, 대출 없이. 그리고 수입차를 2대나 바꿨다. 회사 팀장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그 돈이 생겼을까요? 순옥은 1년 전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었다. 당시 민준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새로 발견한 증거를 보여줬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파쇄 문서 조각들로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서진호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건 어머님이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예요. 개인정보 침해로 오히려 어머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옥은 그날 경찰서 앞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다. 세상은 너무 차갑고 높았다.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아들은 이미 죽었고 명예는 짓밟혔는데 그 누구도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순옥은 다시 일어섰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순옥은 복도 청소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명목상으론 옥상 물탱크 주변 청소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곳은 민준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이었다. 5년 전 11월 27일 저녁 8시. 민준은 이 옥상 난간에 올라섰다.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다. 횡령이 들통날 것을 비관한 자살이라고. 하지만 순옥은 알았다. 민준은 자살할 아이가 아니었다. 그날 아침에도 전화로 밝게 웃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갈게요. 그런 아이가 저녁에 갑자기 자살을? 말이 안 됐다. 순옥은 당시 CCTV 영상을 100번도 넘게 돌려봤다. 민주는 누군가에게 쫓기듯 복도를 뛰어다녔다. 계단을 오르고 옥상 문을 열고 난간으로 갔다.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옥상에는 CCTV가 없었다. 민준이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누군가에게 떠밀렸는지 아무도 몰랐다. 순옥은 옥상 난간에 손을 얹었다. 찬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날 민주는 여기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서웠을까?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람에 눈물이 식었다. 그녀는 난간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5년 전 그날 밤. 순옥은 병원 영안실에서 아들을 봤다. 하얀 천으로 덮인 차가운 몸,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순옥은 그 천을 걷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준아, 민준아, 우리 아들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따뜻하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옥은 그날 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병원 침대였고 옆에는 민준의 대학 친구 정우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장례 준비해야 해요. 정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순옥은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이 빙빙 돌았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아들이 정말 죽었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횡령범의 장례식에 누가 오겠는가. 언론은 민준을 20대 회계 사기범이라고 보도했다. 순옥은 그 기사를 보고 또 쓰러졌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순옥은 회사를 찾아갔다. 서진호 팀장을 만나야 했다. 진실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서진호는 차갑게 대했다. 어머님,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민준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회계 시스템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준 씨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금액을 조작한 흔적이 전부 다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디, 로그인? 그런 건 순옥이 알 수 없는 세계였다. 서진호는 그걸 알았다. 무식한 노인네는 컴퓨터를 모른다는 걸.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서진호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순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 사람이다. 직감이 왔다. 민준을 죽인 건 바로 저 사람이다. 순옥은 옥상에서 눈을 떴다. 회상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다. 이제 청소를 마칠 시간이었다. 그녀는 옥상 난간에서 손을 떼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 태준이 커피를 건넸다. 순옥 씨, 이거 드세요. 자판기 커피지만 따뜻해요. 고마워요. 순옥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달달하고 쓴맛이 섞인 자판기 커피. 민준도 이런 커피를 마셨을까? 야근할 때, 피곤할 때. 순옥 씨, 왜 이 일을 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옥은 멈칫했다. 이 젊은 경비원은 가끔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그냥 살아야 해서요. 가족은 없으세요? 순옥은 잠시 침묵했다. 가족, 있었다. 아들이. 하지만 이제 없다. 죽었으니까. 아니, 죽임을 당했으니까.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다니요? 세상을 떠났어요. 5년 전에.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순옥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오래전이라고 했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5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순옥은 커피를 다 마시고 경비실을 나왔다. 빌딩 밖은 이미 출근 시간 러시였다.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 다녔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커피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 모두 살아 있었다. 민준만 빼고. 순옥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신림동의 낡은 원룸, 월세 40만 원짜리 방, 좁고 춥고 습했지만 순옥에겐 작전 본부였다. 집 문을 열자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노란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테이프로 붙인 파쇄 문서 조각들, 빨간 펜으로 그어진 선들, 포스트잇에 적힌 메모들. 순옥은 가방에서 오늘 아침 주운 비닐봉지를 꺼냈다. 또 새로운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썼다. 그리고 조각 맞추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숫자 조각을 찾았다. 2021. 2021년도 문서였다. 그 옆에 달러 표시. 또 외화 거래였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배열했다. 3시간 후 하나의 문서가 완성됐다. 순옥의 손이 떨렸다. 이건 결정적이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송금 내역 7억 5천만 원. 승인자 박민준, 실행자 서진호. 순옥은 숨을 멈췄다. 실행자. 처음으로 서진호의 이름이 실행자로 명시된 문서였다. 지금까지는 모두 민준이 승인자로만 나왔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달랐다. 실제로 돈을 송금한 건 서진호였다. 잡았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투명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벽에 붙였다. 다른 문서들 옆에. 이제 퍼즐이 거의 완성되어 갔다. 조금만 더 모으면 검찰도 경찰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순옥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엄마가 꼭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다. 저녁 노을이 좁은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노란 종이들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마치 진실이 빛나는 것처럼 순옥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새벽 5시 출근, 15층부터 청소, 파쇄기 확인, 노란 종이 수집, 3년째 접어들자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루틴에 균열이 생겼다. 그날도 순옥은 평소처럼 서진호 팀장실 파쇄기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봉투가 비어 있었다. 지난주부터 계속 비어 있었다. 서진호가 파쇄를 안 하고 있었다. 왜지? 순옥은 불안해졌다. 혹시 자신이 들킨 건 아닐까? 서진호가 눈치챈 건 아닐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팀장실 책상 위는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서류함, 컴퓨터, 달력,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다. 순옥은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직원이 내렸다. 재무관리팀 대리 김지은. 30 초반의 단아한 인상. 그녀는 순옥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다. 하지만 순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김지은의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순옥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지나쳤다. 며칠 후 또 김지은과 마주쳤다. 이번엔 화장실 앞이었다. 지은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 너머로 순옥을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거울 속에서 만났다. 지은이 입을 열었다. 청소하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매일 이렇게 일찍 오시는데 대단하세요. 살아야 해서요. 순옥은 짧게 대답하고 화장실을 나갔다. 하지만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아드님이 여기서 일하셨나요? 순옥의 발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가 알 것 같아서요. 왜 이곳에서 일하시는지.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여자가 뭘 안다는 거지. 순옥은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은 주위를 살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박민준 대리님, 그분 어머니시죠? 순옥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지? 5년 동안 들키지 않으려 그렇게 조심했는데. 순옥은 부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은이 말을 이었다. 저도 그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 빌딩에서 청소하시는 걸 보고 혹시 싶었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 억울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은은 깊은 숨을 쉬었다. 제가 당시의 신입 사원이었어요. 민준 대리님 밑에서 일했죠. 대리님은 정말 정직한 분이었어요. 숫자 하나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럼, 네, 대리님이 횡령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입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순옥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경찰에, 검찰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요. 제 느낌만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증거라면. 순옥은 멈칫했다. 자신이 모은 파쇄 문서 조각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이른 것 같았다. 지은을 완전히 믿기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이요? 네, 5년 동안요. 지은은 순옥을 바라봤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5년 동안 증거를 모았다니.
그 집념에 지은은 숙연해졌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호 팀장, 그 사람 요즘 어때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요즘 이상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자주 통화하고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고 파쇄는 안 해요. 어머님도 눈치채셨군요. 요즘 파쇄기를 안 써요. 대신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요. 순옥은 이를 악물었다. 서진호가 경계하고 있었다. 혹시 내부 감사라도 들어올까봐 증거를 집으로 옮기는 것 같았다. 팀장님 집 주소 알아요? 네, 알아요. 근데 왜?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조심해야 해요. 순옥은 지은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요. 우리 민준이 억울하다고 말해줘서. 지은도 순옥의 손을 잡았다. 저도 후회했어요. 그때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도울게요. 두 여자는 빈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세대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지만 같은 진실을 향해 가는 동료가 되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순옥에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다. 서진호의 동선, 회의 내용, 최근 불안해하는 이유. 지은은 팀 회의에서 들은 것들을 순옥에게 전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본사 감사팀이 온대요. 정기 감사래요. 순옥의 눈이 빛났다. 정기 감사. 그럼 회계 기록을 다 확인하겠네요. 네. 그래서 팀장님이 요즘 더 예민해요. 순옥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감사가 들어오면 서진호는 더 조심할 것이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았다. 순옥은 지은에게 부탁했다. 감사 기간 동안 팀장실 파쇄기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만약 뭔가 파쇄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순옥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다. 순옥은 평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샀다. 민준이 죽고 나서 휴대폰을 버렸었는데 다시 사게 됐다. 감사 첫날 순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새벽 4시 반. 빌딩은 고요했다. 그녀는 15층에 올라와 복도를 살폈다. 감사팀이 사용할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안에는 서류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회계 기록들이었다. 순옥의 가슴이 뛰었다. 저 안에 민준의 기록도 있을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순옥은 재빨리 청소 카트 뒤로 숨었다. 서진호였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옥은 숨을 죽였다. 서진호가 서류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순옥은 서진호가 사라진 후 회의실로 들어갔다. 서류 박스를 확인했다. 2019년도 회계 기록. 민준이 일하던 바로 그 해였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11월 기록이 빠져 있었다. 민준이 죽은 바로 그 달의 기록이. 순옥은 다른 박스도 확인했다. 역시 11월 기록만 쏙 빠져 있었다. 서진호가 가져간 거야. 순옥은 확신했다. 아까 서진호가 주머니에 넣은 서류가 바로 11월 기록이었다. 순옥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진호가 11월 기록 가져감. 확인 필요. 몇 분 후 지은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순옥은 회의실을 나와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진호가 왜 하필 11월 기록을 가져갔을까? 감사팀이 그걸 찾으면 의심받을 텐데 답은 하나였다. 서진호는 그 기록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영구히. 순옥은 이를 악물었다. 놓칠 수 없었다. 그 기록이야말로 결정적 증거였다.
순옥은 결심했다. 서진호의 집으로 가야 했다. 그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다면 거기 있을 것이었다. 점심시간 순옥은 지은을 만났다. 건물 뒤편 작은 공원에서였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팀장님이 오늘 오후에 조퇴한대요.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주소 알려줄 수 있어요? 지은은 망설였다. 어머님,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지은은 한숨을 쉬고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다.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1204호. 순옥은 메모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거 알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5년을 기다렸다. 이제 진실이 눈앞이었다. 그날 저녁, 순옥은 대치동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걸려 도착했다. 레미안 아파트,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경비가 삼엄했다. 순옥은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서진호가 언제 나올지, 무엇을 할지. 저녁 8시, 서진호가 나왔다. 손에 검은 봉투를 들고 순옥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다. 서진호는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갔다. 그리고 검은 봉투를 일반 쓰레기통에 던졌다. 서진호가 사라진 후 순옥은 쓰레기통으로 달려갔다. 검은 봉투를 꺼냈다. 안을 열어보니 파쇄된 서류 조각들이 가득했다. 순옥의 손이 떨렸다. 찾았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고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일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봉투를 열었다. 예상대로 2019년 11월 회계 기록이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래 내역들. 순옥은 밤새 조각을 맞췄다. 새벽 4시,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순옥은 완성된 문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이제 다 모았어. 이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 순옥은 완성된 증거 문서들을 투명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총 47장. 5년간 모은 파쇄 문서 조각들을 맞춰 만든 회계 기록들이었다. 각 문서마다 날짜, 금액, 거래 내역이 선명했다. 그녀는 문서들을 스캔했다. 도서관에 가서 배운 스캔 방법으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제 남은 건 이 증거를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였다. 순옥은 고민했다. 경찰, 검찰, 아니면 언론? 그때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감사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뭐가요? 2019년 11월 기록이 누락됐다고 팀장님한테 추궁했는데 팀장님이 시스템 오류라고 둘러댔대요. 순옥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감사팀이 조사하겠네요. 네. 근데 팀장님이 워낙 오래 일한 사람이라 쉽게 의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순옥은 결심했다. 감사팀에 직접 제보하기로, 익명으로. 다음 날 순옥은 회사 감사팀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2019년 횡령 사건 재조사 요청. 본문에는 이렇게 썼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5년 전 박민준 대리 횡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메일이 전송됐다.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틀 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감사팀이 재무관리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서진호 팀장은 물론 모든 팀원의 컴퓨터와 서류가 압수됐다. 순옥은 평소처럼 청소를 했다. 하지만 귀는 바짝 세워져 있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곤거림,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들. 팀장님이 조사받고 있대. 횡령 의심이래. 5년 전 그 사건이랑 연관됐대. 순옥은 걸레를 짜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진호가 순옥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순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서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한 거죠? 감사팀에 제보한 거. 순옥은 모르는 척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순옥 씨. 아니, 박민준 어머니. 순옥의 얼굴이 굳었다. 서진호가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서진호는 비웃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이 빌딩에서 청소하는지, 뭘 찾으려고 하는지, 그럼 왜 내버려뒀냐고요? 별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파쇄된 문서 조각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 능력도 없는데. 순옥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당신은 불안했죠. 그래서 집에서까지 파쇄한 거 아니에요? 서진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내 집까지 왔었군요. 쓰레기통을 뒤진 거야. 증거는 증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드러나요. 서진호는 순옥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위협적인 자세였다. 당신 아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순옥의 온몸이 굳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옥상에서 저한테 소리쳤죠. 진실은 밝혀진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이 우리 민준이를. 네, 제가 밀었어요. 그 녀석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아야 했죠. 순옥은 서진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른의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서진호는 순옥을 밀쳤다. 순옥은 바닥에 넘어졌다. 어머님. 지은이 복도 끝에서 뛰어왔다. 그녀는 순옥을 일으켰다. 서진호는 지은을 노려봤다. 김지은, 너도 한패였구나. 팀장님, 이제 끝이에요. 감사팀이 다 알았어요. 당신이 한 짓을. 서진호는 비웃었다. 끝. 아직 멀었어. 내게는 변호사가 있고 돈이 있어. 이 정도론 나를 못 잡아. 하지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서진호에게 다가갔다. 서진호 씨, 횡령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살인,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수사관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옥상 CCTV 복원 영상입니다. 당신이 박민준 씨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진호는 비틀거렸다. CCTV? 옥상엔 CCTV가 없었는데. 수사관이 설명했다. 건물 외벽 안전 카메라였습니다. 5년 전엔 화질이 나빠서 식별이 안 됐는데 최신 AI 복원 기술로 영상을 재분석했습니다. 서진호는 무릎이 꺾였다.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서진호는 끌려가며 순옥을 봤다. 당신이 이긴 거야.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지은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아, 엄마가 해냈어. 복도는 고요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들은 순옥을 봤다. 청소부 할머니, 5년 동안 묵묵히 이 복도를 닦던 그 할머니.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하나둘 박수가 퍼졌다. 순옥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존경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순옥은 그제야 무너졌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은이 곁에서 함께 울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날 저녁, 순옥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5년간 모은 증거들을 제출했다. 수사관들은 감탄했다. 이걸 혼자 다 하셨다고요? 네, 우리 아들을 위해서요. 대단하십니다. 이 증거들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겁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재판이 남아 있었다. 서진호를 처벌하고 민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긴 싸움이. 하지만 순옥은 두렵지 않았다. 5년을 견뎠는데 앞으로가 뭐가 두렵겠는가. 3개월 후 서진호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순옥은 방청석 맨 앞에 앉았다. 옆에는 지은이 함께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다. 피고인 서진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억 원을 횡령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 박민준을 살해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서진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횡령은 인정하나 살인은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우발적 사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실족한 것입니다. 순옥은 이를 악물었다.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있었다. 검사가 영상을 제출했다. 법정 스크린에 옥상 외벽 CCTV 복원 영상이 재생됐다.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이 보였다. 서진호가 민준을 밀치는 장면, 민준이 난간을 넘어가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다. 영상이 불분명합니다. 우발적인 접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순옥이 모은 파쇄 문서들이었다. 이것은 피해자의 어머니 박순옥 씨가 5년간 수집한 회계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모든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은 문서를 검토했다. 47장의 테이프로 붙인 파쇄 문서들. 재판장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이걸 일일이 맞추셨다고요? 검사가 대답했다. 네, 재판장님. 박순옥 씨는 피고인이 일하는 빌딩에 청소부로 취직해서 5년간 매일 파쇄된 문서를 수집하고 복원했습니다. 재판장은 방청석에 순옥을 봤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으로 박순옥 씨를 신청합니다. 순옥은 증인석에 섰다. 떨리는 다리, 떨리는 손. 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5년 전 제 아들 민준이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횡령범으로 몰려서 명예도 없이, 진실도 없이. 저는 그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왜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증거를 모으셨습니까?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일 힘들었어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민준이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증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은의 차례였다.
그녀는 당시 신입사원으로서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다. 박민준 대리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서진호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처리했을 뿐 횡령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신입이었고 팀장님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5번의 공판 끝에 결론이 났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서진호는 횡령죄로 징역 12년, 살인죄로 징역 15년, 합산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순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이어서 말했다. 또한 피해자 박민준 씨의 명예를 회복하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인정합니다. 순옥은 그 순간 5년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은이 부축했다. 어머님, 해내셨어요. 민준 씨의 명예를 되찾으셨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순옥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5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순옥은 카메라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끝까지. 앞으로 계획은요? 이제 쉬고 싶어요. 우리 민준이 무덤에 가서 다 해결됐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순옥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마다 순옥의 이야기가 나왔다. 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증거 모은 어머니, 아들 명예 회복, 파쇄 문서 조각 맞춰 진실 밝혀. 오성애의 힘. 순옥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다음 날 순옥은 민준의 무덤을 찾았다.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엄마가 왔어.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박민준. 1990에 2019. 순옥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다 풀어줬어.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떳떳한 우리 아들이야.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순옥은 그 바람이 민준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엄마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순옥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슬픔, 분노, 외로움. 그리고 이제는 안도. 1시간쯤 지났을까. 순옥은 일어났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저렸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그녀는 묘지를 나서며 뒤돌아봤다. 민준의 묘비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안녕, 우리 아들. 이제 편히 쉬어. 순옥은 발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5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판결이 확정된 후 순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여러 방송에 출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순옥은 대부분 거절했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 곳만은 예외였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정의 실현 사례 강연회였다. 순옥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다. 법조인들, 경찰관들, 검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순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세상이 제 아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을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회사도 모두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강 현장이 고요해졌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싸웠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파쇄된 종이 조각 하나하나를 주워 모아서 밤마다 맞췄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보여줬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노란 문서들의 사진이었다. 이게 5년간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47장의 문서, 수천 개의 조각을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강연장에서 탄성이 터졌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 시스템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질문은 무겁게 강연장을 짓눌렀다. 물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사건 이후 법무부와 검찰에서 억울한 누명 재조사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순옥은 청중을 둘러봤다. 제가 바라는 건 간단합니다. 더 이상 제 같은 엄마가 나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진실을 찾아주는 세상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순옥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표했다. 그중 한 여성이 순옥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 이야기 듣고 다시 싸워볼 용기가 생겼어요. 순옥은 그 여성의 손을 감싸 쥐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그날 이후 순옥에게는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진실을 찾는 사람들, 모두가 순옥에게 조언을 구했다. 순옥은 가능한 한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다. 70이 넘은 나이에 서툰 글씨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싸움은 옳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부품은 큰 변화를 겪었다. 순옥 사건 이후 전사적으로 내부 감사를 강화했다. 회계 시스템을 투명화하고 내부 고발 제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로비에 작은 동판을 설치했다. 박민준 대리를 기리며 정직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순옥은 그 동판을 보고 또 울었다. 이제 민준은 범죄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직원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지은은 순옥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다. 그녀는 재무관리팀 팀장으로 승진했다. 서진호가 떠난 자리였다. 어머님,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킬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순옥은 지은을 딸처럼 아꼈다. 가끔 함께 식사하고 민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민준을 직접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순옥의 이야기를 통해 민준을 알아갔다. 민준 대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랬어. 우리 민준이는 착하고 정직한 아이였어. 순옥은 이제 청소 일을 그만뒀다. 더 이상 15층 복도를 닦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 빌딩 앞을 지나칠 때면 올려다봤다. 민준이 일했던 15층 창문을. 민준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편히 쉬고 있지? 바람이 불었다. 순옥의 흰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순옥은 신림동 원룸도 정리했다. 더 이상 증거를 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녀는 경기도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민준의 무덤에서 가까운 곳으로.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햇살이 잘 들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순옥은 그곳에 꽃을 심었다. 민준이 좋아하던 해바라기를. 여름이 되자 해바라기가 활짝 폈다. 노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빛났다.
순옥은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준이도 이렇게 밝게 웃고 있을까? 그녀는 매주 민준의 무덤을 찾았다. 꽃을 놓고 묘비를 닦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이번 주에도 편지가 많이 왔어. 다들 엄마한테 고맙대. 용기를 줬대. 순옥은 편지들을 읽어줬다. 민준이 듣고 있다고 믿으면서 어느 가을날 순옥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는 순옥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정의 실현 공로상 박순옥 씨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순옥은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장관은 순옥의 손을 잡았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창장보다 더 값진 것을 그녀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아들의 명예, 그리고 진실. 그날 저녁, 순옥은 표창장을 민준의 영정 앞에 놓았다. 민준아, 이거 너한테 주는 거야. 엄마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상이야. 순옥은 민준의 사진을 바라봤다. 29의 밝은 얼굴, 영원히 젊은 아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끝까지 정직했던 우리 아들. 이제 세상이 다 알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걸. 순옥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유리 너머. 민준이 웃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빛났다. 민준아, 저기 있니? 순옥은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처럼 별이 반짝였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는 잠. 1년이 지났다. 순옥은 이제 73이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마을 어르신들과 게이트볼을 쳤다. 평범한 노년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평범하지는 않았다. 순옥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 바로 억울한 사연 상담소였다. 지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작은 상담 코너를 만들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주는 것이었다. 순옥은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뭘 알아서 조언을 해? 하지만 지은이 설득했다. 어머님만큼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님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소는 점점 유명해졌다. 매주 수십 통의 사연이 올라왔다. 억울한 누명, 부당한 해고, 가족의 죽음. 순옥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했다. 어느 날,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제 남편이 산업재해로 죽었는데 회사에서 자살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옥은 그 사연을 읽고 깊은 숨을 쉬었다.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긴 답장을 썼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도 5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몇 달 후, 그 여성에게서 감사 편지가 왔다. 어머님 덕분에 산재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순옥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상담소는 점점 커졌다. 법률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고 언론도 관심을 가졌다. 순옥은 그 중심에서 따뜻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법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순옥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줬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등대가 됐다. 한편 서진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순옥은 한 번도 그를 면회 가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서진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교도소 수감자가 보낸 편지였다. 순옥은 편지를 뜯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순옥님께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집념에 제가 졌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이 파쇄기를 확인하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눈빛이. 저는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합니다. 민준 씨를 밀친 것도, 당신을 무시한 것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안에서 속죄하는 것뿐입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민준 씨께 죄송하다고, 그리고 당신께도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우. 순옥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 그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서진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순옥의 텃밭에 새싹이 돋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준이 떠난 지 6년. 이제 순옥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여전히 민준을 그리워했지만 그것이 삶을 멈추게 하진 않았다. 그녀는 매주 민준의 무덤을 찾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이야기했다. 민준아, 엄마 요즘 바빠. 상담소 일이 많아서 너도 자랑스럽지? 무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옥은 민준이 미소 짓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지은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순옥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결혼은 언제 해? 내년 봄에요. 어머님,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순옥은 깜짝 놀랐다. 내가 주례를? 네, 어머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순옥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내가 할게.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 날, 순옥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주례석에 섰다. 많은 하객 앞에서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순옥은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빌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순옥은 혼자 민준의 무덤을 찾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민준아, 오늘 지은이 결혼식이었어. 내가 봤어야 했는데 너도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럴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 누리지 못한 것들. 결혼, 가정, 아이들. 하지만 순옥은 곧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살았던 시간만으로도 의미 있었어. 내가 남긴 정직함과 용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다. 순옥은 가장 밝은 별을 찾았다. 민준아, 저기 있지? 엄마 보고 있지?
별이 반짝였다. 순옥은 그것이 민준의 대답이라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했다. 그 중에는 민준도 있고 많은 억울하게 떠난 영혼들도 있을 것이었다. 다들 편히 쉬세요.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순옥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었다.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앞으로, 계속 앞으로. 2년이 더 지났다. 순옥은 이제 75이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자주 쑤셨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상담소는 이제 정식 비영리 단체가 됐다.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고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사들이 함께 일했다. 순옥은 명예대표를 맡았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상담소를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초췌한 인상. 그는 순옥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이 3년 전에 죽었습니다. 회사에서 과로사 했는데 회사에선 개인 질환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순옥은 그 남성의 손을 잡았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남성은 딸의 이야기를 했다. 28의 젊은 직장인, 광고회사에서 일했다.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딸이 원래 심장이 약했다고 개인 병력 때문이라고 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패턴이었다. 회사는 항상 책임을 회피했다. 증거가 있나요? 딸의 근무 기록이요. 컴퓨터 로그인 기록 같은 거. 근데 회사에서 안 줘요. 순옥은 변호사를 불렀다. 함께 전략을 짰다. 법적으로 근무 기록을 요청하고 만약 거부하면 법원에 제출 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남성은 순옥에게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순옥과 팀은 그 사건에 매달렸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법적 싸움을 벌였다.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승리했다. 회사는 과로사를 인정했고 유족에게 보상했다. 남성은 다시 상담소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 순옥님, 덕분에 딸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순옥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저도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당신의 아픔을 알아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다. 부당해고, 산업재해, 억울한 누명. 순옥과 팀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모든 사건을 이기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순옥은 가끔 지쳤다. 75의 나이에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 멈출 수가 없었다. 순옥님, 쉬셔야 해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순옥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고 쉴게.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어느 날 순옥은 상담소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의사의 진단은 무거웠다. 과로입니다. 이 나이에 너무 무리하셨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순옥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이러니했다. 과로사 사건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과로로 쓰러지다니. 지은이 병문안을 왔다.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상담소는 저희가 할게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어머님이 쓰러지면 누가 해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멈추기가 두려웠다. 멈추면 다시 5년 전의 슬픔이 몰려올 것 같았다. 나 멈추면 민준이 생각만 할 것 같아서 두려워. 지은은 순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민준 씨는 어머님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억울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지혜는 순옥을 안았다. 어머님은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쉬셔도 돼요. 순옥은 지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쌓였던 피로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번 기간 동안 순옥은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삶, 민준,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모든 걸 할 순 없다는 것을. 하지만 시작은 했다는 것을. 이제 물려줘야지. 순옥은 결심했다. 상담소를 지은과 젊은 활동가들에게 맡기기로. 자신은 뒤에서 조언만 하기로. 퇴원 후 순옥은 상담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이제 제가 물러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랐다. 왜요? 순옥님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이제 늙었어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순옥은 지은에게 대표직을 넘겼다. 잘 부탁해요. 억울한 사람들 꼭 도와주고.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시작하신 일, 제가 이어갈게요. 그날 상담소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다. 그동안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과로사 유족, 부당해고 피해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람들. 한 사람씩 순옥에게 감사를 표했다. 순옥님 덕분에 제 아버지 명예를 되찾았어요. 순옥님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순옥님은 저희 영웅입니다. 순옥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송별회가 끝나고 순옥은 혼자 민준의 무덤을 찾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민준아, 엄마 이제 일 그만뒀어. 이제 좀 쉬려고. 순옥은 묘비 앞에 앉았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어갈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다. 순옥은 그 소리가 민준의 대답처럼 들렸다. 잘했어요. 엄마, 이제 쉬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쉴게. 너도 편히 쉬고 있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순옥은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안녕, 우리 아들. 엄마 자주 올게.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순옥은 이제 완전히 은퇴했다. 상담소 일에서 손을 뗐고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다.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책을 읽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 마을 뒷산을 천천히 올랐다. 무릎이 아팠지만 경치를 보는 재미로 견뎠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평화로웠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순옥은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해가 따뜻했다. 단순한 것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오후엔 마을 도서관에 갔다. 평생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었다. 소설, 시집, 역사책. 순옥은 특히 시를 좋아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소리 내어 읽었다. 도서관 사서가 웃으며 말했다. 순옥 할머니, 시 낭송 정말 좋으세요. 그래? 나도 이제 문화인이 됐나 봐. 순옥은 웃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민준을 키우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바빴다. 그리고 민준이 떠난 후엔 증거를 모으느라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간이 충분했다. 순옥은 그 시간을 즐겼다. 저녁이면 민준의 사진을 꺼내봤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이야기했다. 민준아, 오늘 엄마가 산에 갔다 왔어. 진달래가 활짝 폈더라. 내가 좋아하던 꽃이지. 순옥은 민준과 함께 산에 갔던 날을 떠올렸다. 민준이 어렸을 때 봄마다 함께 진달래를 보러 갔었다. 엄마, 이 꽃 예쁘죠? 그래, 우리 민준이만큼 예뻐. 그때 민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선명했다. 주말이면 지은이 찾아왔다. 이제 지은에겐 아이가 있었다. 2살배기 딸. 어머니, 왔어요. 어머, 우리 예쁜이. 할머니한테 와봐. 순옥은 아이를 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이. 순옥은 민준을 처음 안았을 때를 떠올렸다. 지은아,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 민서예요. 민준 대리님 이름에서 한자 따왔어요. 순옥의 눈이 붉어졌다. 고마워. 민준 대리님을 잊지 않고 싶어서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순옥은 민서를 안고 한참을 흔들었다. 아이는 깔깔 웃었다. 그 웃음이 마치 민준의 웃음처럼 들렸다. 가을이 됐다. 순옥의 텃밭에 고추와 배추가 익었다. 그녀는 직접 김장을 담갔다.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순옥 씨, 김장 정말 잘하시네요.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민준이 김치 좋아해서 맨날 담갔어. 순옥은 배추를 절이며 옛날을 떠올렸다. 민준이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김치를 꼭 넣어달라고 했었다.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의 말이 귓가에 들렸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배추를 다듬었다. 김장이 끝나고 순옥은 김치를 나눠줬다. 지은에게, 상담소 사람들에게, 마을 이웃들에게 모두가 고마워했다. 순옥 할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레시피야. 순옥은 뿌듯했다. 민준의 기억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을 떠올렸다. 민준은 눈을 좋아했다. 엄마, 눈사람 만들어요. 어린 민준이 손을 잡아 끌던 기억. 순옥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혼자 눈사람을 만들었다. 작은 눈사람. 민준과 함께 만들던 그 크기로. 민준아, 엄마가 눈사람 만들었어. 보고 있니? 눈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옥은 민준이 미소 짓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 저녁, 순옥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요즘 시작한 새 습관이었다. 오늘 눈이 왔다. 민준이 생각이 많이 났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저 그리웠다. 좋은 그리움이었다. 순옥은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다. 민준아, 잘 자. 엄마도 잘게. 순옥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민준을 만났다. 엄마, 수고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순옥은 꿈속에서 민준을 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눈부셨다. 새로운 하루였다. 순옥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눈이 그쳤고 하늘은 맑았다. 좋은 아침이네. 순옥은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이 흘렀다. 순옥은 이제 80이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등은 더 굽었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을 존경했다. 정의의 할머니라고 불렀다. 순옥은 그 별명이 부담스러웠지만 마다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순옥은 매년 이맘때면 특별한 일을 했다. 바로 민준의 생일 파티였다. 비록 민준은 없었지만 순옥은 매년 케이크를 사서 초를 켰다. 민준아, 생일 축하해. 올해로 39이구나. 어느새 이렇게 컸네. 순옥은 초를 불었다. 민준 대신. 그리고 케이크를 조금 먹었다. 달콤했다. 민준이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였다. 케이크를 먹으며 순옥은 민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 학교에 갈 때, 처음 상을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이 선명했다. 엄마, 저 1등 했어요. 초등학교 때 민준이 달려와서 상장을 보여주던 모습. 순옥은 민준을 안아 올렸었다. 우리 민준이 최고야. 그때 민준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순옥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오후에 지은이 민서를 데리고 왔다. 민서는 이제 8살이었다. 똑똑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서가 상장을 보여줬다. 순옥은 민준이 겹쳐 보였다. 우리 민서 최고야. 순옥은 민서를 안았다.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아이. 순옥은 이 아이에게서 희망을 봤다. 미래를 봤다. 민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옛날에 민준 삼촌이라는 분이 있었단다. 아주 착하고 정직한 분이셨어. 순옥은 민서에게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준 삼촌은 옳은 일을 하려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하지만 삼촌의 정직함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민서는 진지한 얼굴로 들었다. 할머니, 저도 민준 삼촌처럼 정직한 사람이 될래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우리 민서, 넌 분명 그럴 수 있어. 저녁이 되어 지은과 민서가 돌아간 후 순옥은 혼자 민준의 방을 정리했다. 이사 온 후에도 순옥은 작은 방 하나를 민준의 방으로 꾸며놨다. 민준의 사진, 상장들, 대학 졸업장, 회사 사원증,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순옥은 하나하나 먼지를 닦았다. 민준아, 엄마가 내 방 청소했어. 깨끗하지? 순옥은 민준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29의 밝은 얼굴, 영원히 젊은 아들. 엄마는 이제 80이야.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죽기 전까지 너를 잊지 않을게. 순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내가 살았다면 지금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겠지. 엄마는 할머니가 됐을 거고. 그런 상상을 가끔 해. 눈물이 흘렀다. 80이 되어도 자식 잃은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순옥은 곧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짧게 살았지만 의미 있게 살았어. 내 정직함이 세상을 바꿨어. 순옥은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별이 총총했다. 민준아, 저기 있지? 엄마 보고 있지? 별이 반짝였다. 순옥은 그것이 민준의 대답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순옥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이대로만 지내시면 100세까지 사실 듯. 순옥은 웃었다. 100세까지? 그럼 민준이 기다리겠네. 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순옥은 병원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준아, 엄마 조금만 더 있을게. 할 일이 아직 남았어. 순옥은 일어나 걸었다. 상담소로. 비록 은퇴했지만 가끔 조언을 부탁받으면 기꺼이 도왔다. 상담소에 도착하니 지은이 반겼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 상담 있다며? 네, 억울한 누명 사건이에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한번 들어보자.
상담은 2시간 걸렸다. 순옥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싸울게요. 순옥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상담소를 나온 순옥은 민준의 무덤으로 향했다. 매주 가는 길이었지만 갈 때마다 새로웠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순옥은 앉았다. 민준아, 엄마 왔어. 오늘도 사람들 도와줬어. 내 덕분이야.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민준아, 엄마가 죽으면 너한테 갈 수 있겠지. 그때는 많이 안아줘. 엄마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순옥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순옥에게는 민준의 온기가 느껴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순옥은 일어났다. 그럼 엄마 갈게.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뒤를 돌아보니 묘비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안녕, 우리 아들. 순옥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민준이를 만나고 왔다. 무덤에서지만 마음으로는 함께였다. 민준이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순옥은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민준의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잘 자, 우리 아들. 엄마도 잘게. 순옥은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준아. 영원히. 2 사람은 꿈속에서 안았다. 따뜻하고 행복한 안부였다. 밤은 깊어갔다. 별은 빛났다. 그 중 하나는 유독 밝았다. 마치 민준이 엄마를 보고 있는 것처럼. 순옥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미소를 띤 채.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살아갈 것이다. 민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영원히 사랑으로.